Dobro. History. Archive.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남자, 윤봉길 의사,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담긴 그 미소의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때는 1932년 12월 19일이었고요. 장소는 정말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일본의 가나자와입니다. 그야말로 살을 내는 듯한 겨울 공기가 온 도시를 꽁꽁 얼리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오전 7시 40분, 이 고요한 골짜기의 정막을 깨고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죠. 대체 그는 왜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럼 먼저 그 운명의 아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은 가나자와 외곽에 있는 미고시 육군 공병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곳이었죠. 그는 십자 모양의 형틀에 무릎이 꿇린 채로 묶였고 단 한 발의 총알이 그의 미간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믿어지시나요? 불과 25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이 25의 젊은 청년을 이렇게나 머나먼 이국 땅의 사형장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8개월 전으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8개월 전 중국 상하이의 홍코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날이 바로 일왕의 생일, 그러니까 천장절이었고 동시에 상하이의 전명을 축하하는 일본군의 아주 거대한 기념식장이었죠. 우리가 보통 윤봉길 의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도시락 폭탄이잖아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역사를 바꾼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 물통 폭탄이었어요.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으로 품에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한 채 온전한 상태로 압수됐고요. 그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그냥 더 유명해진 것뿐입니다. 이거는 윤봉길 의사 본인이 법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물통 폭탄에 가죽끈이 달려있어서 던지기가 훨씬 용이했다고요. 이것만 봐도 그의 의거가 그냥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의거는 분명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는 바다 건너 이렇게나 먼 일본 땅 가나자와에서 처형당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 말이죠. 당시 일본 군부의 교활한 계산과 그들이 숨겼던 의도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본 군부의 논리는 크게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상하이 같은 국제도시에서 그를 재판하고 처형하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서 독립영웅으로 떠오를까봐 그걸 걱정했던 겁니다. 둘째는 통제. 그래서 언론과 여론을 완벽히 틀어막을 수 있는 일본 본토로 비밀리에 옮기는 거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비열하고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복수심입니다. 그가 폭사시킨 사령관 시라카와 이 사람이 과거에 사단장으로 있던 부대의 본거지, 바로 그 가나자와에서 그의 피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처형은 사법적 절차라는 가면을 쓰긴 했지만 그 본질은 철저하게 계산된 군부의 사적인 복수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왜 웃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정말 놀랍게도 그가 직접 남긴 글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거사를 바로 앞두고 두 어린 아들에게 남긴 편지의 첫 구절입니다. 아직 젖먹인 아들들을 군인, 즉 병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더 큰 사명을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대아라는 개념입니다. 부모와 처자식을 사랑하는 작은 나, 소아를 넘어서 조국과 인류를 위한 큰 나를 실현해야 한다는 숭고한 철학이죠. 그의 미소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는 그런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대아를 완성했다는
내 삶이 조국을 위해 가장 값지게 쓰였다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 총성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과 어떻게든 지키려는 자들의 싸움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됐거든요. 일제는 그의 시신을 노다야마 공동묘지로 옮겨서 안매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묘지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길 한복판, 그것도 쓰레기 하치장 바로 앞이었어요. 봉분도 없이 그냥 평평하게 묻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의 유해 위를 밟고 지나가도록 만든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혼까지 짓밟아서 모독하려 했던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행위였죠. 그는 그렇게 차가운 땅 속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 아래 짓밟히면서 무려 14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조국이 해방되자 또 다른 독립운동가인 박열 의사를 중심으로 유해 발굴단이 조직됩니다. 그리고 정말 끈질긴 추적 끝에 1940년 3월 마침내 그의 유해를 찾아냈고요. 그해 6월 그는 비로소 영웅이 되어 해방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들은 그의 육신을 짓밟아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탄압이 오히려 그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던 거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죽음의 공포마저 초월하게 만드는 그 신념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